어서 오십시오. 오만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쪽에 앉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여기가 됩니까? 보도국 앵커석. 지금 방금도 대표님 머리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예, 예. 습관이신가요? 이게 자꾸 머리가 떨어져서 머리를 짧게 깎으면 좋은데 제가 오랫동안 이 스타일 유지하다 보니까 아, 근데 그래요? 머리카락에 힘이 빠졌나 봐요. 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퍼머 하시든가 뭐 이런. 제가 파머를 너무 싫어합니다. 네, 약간 뭐 미장원 가서 퍼머 한다거나 이런 걸 좀 생리적으로 거부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나이가 드니까 머리카락이 이렇게 힘이 없어지는지 떨어져서 눈을 찔러서 습관처럼 이렇게 돼요. 아, 이거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 창당 이후에 네네. 가족분들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뭐가 있어요? 아빠 힘내. 우리 걱정 마. 부인께서는 열심히 하세요. 간단명료하지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제가 최근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네.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국 대표와 관련된 뉴스가 4만 7천 건 이상이었습니다. 네. 당시 손흥민 기사의 약 10배. 네. 이 정도 주목받으면 어떤 심정이세요? 일단 방어가 불가능해지죠.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해명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해일에 뒤덮이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해명도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수많은 기사 속에 파묻혀서 헤매는 상황이 되고요. 사실 근데 기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화살처럼 느껴지죠. 저희가 오신 이유는 비례정당 지지율 20% 안팎에 나오는 당대표로 섭외한 겁니다. 예. 자, 요즘 언론이 예전에 조국 대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 같나요? 저는 확연히 느낍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 전까지는 저를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데 주력이 되었다면 창당을 하고 그 다음에 지지율이 두 자릿수 정도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조롱과 비난도 물론 하지만 현실적 정치적 힘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초청하려고 좀 바쁜 상태라고 봅니다. 물론 시청률을 높이겠다 또는 클릭수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있겠죠. 자,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총선 이슈를 5분 만에 정리하는 오만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 질문이 유효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이른바 몰빵론과 조국 혁신당의 지민 비조는 충돌하는 개념 아닌가요?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충돌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정치 공학적으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조국 혁신당 등장 이후에 나왔던 많은 여론조사를 다 보시면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조국 혁신당 등장 전에 범민주 진보 진영의 파이와 그 다음에 조국 혁신당 등장 이후에 그 몫을 비교해 보게 되면 확연히 진영 전체의 파이가 커졌습니다. 그건 모든 분석가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확장성이 있다. 확장성이 생겨버린 거죠. 네. 그럼 왜 생겼을까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조국 혁신당 등장 이전에 상당수의 범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이 여러 가지 각각의 이유로 난 투표 안 할래, 뭐 국민의힘도 싫고 또 민주당도 안 찍을래 이런 경향을 사실 보여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역들이 많았는데 그런 분들이 조국 혁신당 출연 이후로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조국 혁신당은 밀어줘야겠어 이런 판단을 한 분들이 상당히 생기고 그분들이 투표로 들어오고 투표를 하겠다는 쪽으로 마음을 바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에서 보게 되면 범민주 진보 진영의 파이가 커졌음이 확인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효과를 갖고 있나 하면 당연히 뭐 조국 혁신당이 좋죠. 근데 그렇게 투표를 하겠다고 비례투표를 조국 혁신당에 하겠다고 마음먹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들어와서 지역구를 어디를 찍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민주당에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통계조사로도 확인되지만 제가 사적으로 민주당 지역구 후보들 많이 알 거 아닙니까? 친구 선후배들이 많이 있는데 근래 여론조사를 보고 난 뒤에 사적으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실제 거리에서 만나는 지역구 시민들이 그전에는 막 욕을 하더랍니다. 막 하고 불만 토로하고 하다가 근래에선 변화가
내가 마음에 안 들기, 당신이 마음에 안 들고 뭐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고 이런 얘기를 하고 난 뒤에 난 조국혁신당 찍을 거야. 그런데 이제 투표장 가서 당신 찍어줄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투표만 하고 지역구 투표를 안 할 여지도 여전히 있지 않을까요? 물론 퍼센트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까지 가서 비례만 찍고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마음 독하게 먹고 뭐 비례정당은 조국혁신당 찍지만 지역구는 절대 민주당 안 찍을래. 뭐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가능성은 그냥 퍼센티지는 낮다고 보고요. 네. 근데 지금 질문하신 것 중에 두 번째 걸 제가 답을 안 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거는 민주당 주도의 비례정당, 즉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사이에 긴장은 존재하죠. 조국혁신당이 커지면 더불어민주연합의 그 크기가 작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른바 몰빵론이라는 걸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즉 더불어민주연합에 소속이 되어 있는 후보분들께서는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저는 인위적으로 상층에서 조절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더불어민주연합의 정강정책과 인물,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의 정강정책과 인물을 보고 크게 봐서 다 민주진보진영의 사람들이지만 어느 쪽이 현재 시대 정신에 맞지? 어느 쪽이 더 싸움을 잘하지? 어느 쪽의 정책이 더 구체적이지를 보고 국민에게 맡겨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거는 민심이다. 당연하죠.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상승에 민주당 지도부는 속으로는 조금 웃고 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곁으로는 뭐 더불어민주연합의 상황이 안타까우실 수 있는데 정치를 크게 본다면 그 경우 이것이 진영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실 것 같고요. 비유를 하자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라는 성곽 바깥에 있습니다. 진지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이라는 성곽 바깥에 저희가 진지를 차렸어요. 근데 제가 정치를 한다고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뭐라고 권했나 하면 무소속으로 어디 출마하지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그 무소속이라는 특정 지역에서 출마를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에 입당하라 이런 수많은 제안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거절했습니다. 정치를 결심한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한 거거든요. 제 개인이 국회의원 하나 된다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제가 창당을 결심한 것은 다시 이제 반복되지만 민주당이라는 성곽, 영역이 딱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곽을 쳤으니까. 그 바깥의 진지를 만들고 민주당 바깥에서 진보의 영역,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바깥의 진지를 친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급상승 단도직 좀 여쭤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잘해서입니까? 민주당이 못해서입니까? 뭐 둘 다겠죠. 뭐. 퍼센테이지를 굳이 주자면 어디에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까? 전 조국혁신당이 잘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이 제일 잘했죠? 뭐 저건 또는 제가 영입한 인사든 그 각 사람이든 또 저희의 정강 정책이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의 행동 방식, 정치 활동의 방식이 많은 국민들에게 가려운 데를 긁어주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조국혁신당에서 그 대표님이 스스로 쇄빙선이다, 망치선이다라고 명명하셨습니다. 네네. 본선인 민주당 잘 따라오고 있나요? 최근에 이제 본진 또는 항공모함이라 할 수 있는 민주당이 내부 분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항모에서 이탈한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뭐 함선으로 옮겨간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분란이 있었고 그래서 근래 그 본선의 향방이 왔다 갔다 한 상황은 있었어요. 너무 군사적 개념 같기는 한데 여론조사 좀 나쁘게 나온 것 같고 근래 들어서 그 본선도 또 본진도 대우를 새로 갖추는 것 같습니다. 근래까지는 저희가 앞장서서 이제 싸우는 그런 형국, 그러니까 선봉대 또는 쇄빙선 이런 역할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민주당이 전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민주당도 좀 전열을 새로 갖추는 것 같아서 서로 협업을 해서 전략을 짜서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체 진단은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는 네, 그렇게 진단을 봅니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좋아질 것 같아요. 네. 대표님이 나온다고 해서 제가 회사에 있는 20대 후배한테 네. 어떤 질문을 할까라고 물어봤는데 좋지 않은 내용이어서 제가 안 여쭤보겠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 급상승에도 불구하고 청년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팩트부터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0대 지지율이 뭐 0%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제가 조금 봤더니 표집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뒤로 나온 최근에 몇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최근 조사를 보면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60대, 50대와 비슷한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물론 저는 질문자의 의도 또는 그 아까 20대 그 직원분의 생각 또는 편견 관련해서 조국혁신당 또는 저 조국이 20대에 대해서 좀 경원시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는 20대를 모르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점은 저희가 반성하고 20대 관련해서 가까이 가는 여러 가지 태도를 취해야 되죠. 근데 일단 사실관계 정정부터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 최근 조사 결과 저도 봤고 분명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게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그 조국혁신당 당원을 제가 이렇게 봤더니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청년 당원이 100분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왜 반드시가 아니죠? 그 현재 노력한다는 말은 각 정당별로 그런 퍼센트를 정확히 지키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당도 현실적으로 지키기가 어렵죠. 여성 참여 비율도 마찬가지죠. 못 지키고 있는 이유가 네. 그거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령대는 40, 50, 지역적으로는 호남 지지가 높은 건 결국 민주당하고 굉장히 유사한 흐름인데 이렇다면 파이는 커졌지만 그 파이라는 게 결국 과거 민주당 계열 정당이 차지했던 최대치 그 이상은 아니다라는 지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40, 50대 지지가 매우 강하고 또 수도권과 호남의 지지가 강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민주당의 바깥에서 진지를 차리고 영토를 확장 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확장을 다 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변화에서 세대별 여론조사를 잘 보시면 그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현재 말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40, 50대, 그 다음에 수도권과 호남 외의 지역에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국혁신당 강령이 모두 8개죠. 예. 첫 번째가 검찰 개혁입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검찰 개혁 이후에 무엇을 하겠다라는 메시지는 많이 안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뭐 저희가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이란 말, 검찰 개혁이란 말만 하는 것처럼 알려진 데는 저희 잘못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 강령을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사실 클릭만 하시면 있는데 8개 강령 중에서 검찰 개혁은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정도부터 비례대표 선정이 월요일 날 끝나는데 그 이후부터는 저희 정강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작업을 하고 있고 검찰 개혁 외에 사회경제적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준비되어 있고 예를 들자면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저의 경제특보로 영입했던 홍종학 장관님 같은 경우에 민주당 의원 시절에 신혼부부 사실 그 결혼한 신혼부부만 얘기한 건 아닙니다. 뭐 동거 요즘에 젊은이도 많이 있으니까 동거인 또는 뭐 신혼부부를 위해서 공공의 양질의 공공주택을 전면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정책을 당시에 만드셨어요. 오래전에. 근데 그 정책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조중동이 빨갱이 정책이라고 엄청난 공격을 했고 그 공격을 받다 보니까 민주당이 버티지 못하고 신혼부부에게 양질의 공공주택을 준다는 정말 획기적인 정책을 포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 정책을 전면으로 내세울 것입니다. 오히려 현 정부는 최근에 그런 정책을 내세우고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뭐 출산율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주거 문제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맞벌이를 한다 하더라도 집을 사든 전세금 마련하건 월세를 하든 간에 자기 소득의 3분의 1 또 심지어 반까지를 그 주거 비용에 써야 되거든요. 근데 어찌 결혼을 하고 어찌 애를 놓겠어요. 근데 싱가포르나 뭐 네덜란드나 오스트리아처럼 양질의 공공주택을 국가가 제공하고 50년까지 살 수 있다. 그럼 집 걱정을 안 하는 거죠. 물론 뭐 돈을 개인적으로 많이 버는 사람은 혼자 저택 만들어 나가면 되죠. 그렇지 않은 보통의 서민 같은 경우 그런 나라 같은 경우는 평생 집 걱정 안 하고 살거든요. 그럼 내가 벌은 돈에서 집 걱정을 하지 않는다 생각하면 각 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지금보다 2배는 늘 것입니다.
그럼 행복국가가 되죠. 또 하나 제가 강령을 소개하면 이게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개혁 네. 그리고 해체라는 말씀도 한번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각 부처와 국회 예산 편성권을 확대하면 결국 부자와 대기업 중심에서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혁할 수 있다, 이게 핵심 내용이죠. 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렇다면 국회를 또 다른 어느 특정 정파가 장악을 하면 결국 국가 주도한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지 않냐, 아니면 뜻하시는 방향대로 안 갈 수도 있지 않냐라는 지적도 가능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구별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 기획재정부 개혁 또는 해체는 현재 조국혁신당만 갖고 있는 강령입니다. 민주당이 없습니다. 그 점에서 아까 검찰개혁이든 다른 또 주거정책 관련해서도 민주당과 다른 강령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국민은 세금을 냅니다. 직접세, 간접세, 우리가 뭘 사 먹건 직접 노동 근로소득세를 내는 경우 외에도 밥 하나 먹고 술 마셔도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 세금은 국고에 모입니다. 근데 그 세금 모두 우리 겁니다. 우리가 낸 겁니다. 그 세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결정은 누가 하냐? 현행법상 기재부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지난 대선 직전에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엄청난 영세 소상인들이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 영세 소상인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100% 주자라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산 편성을 갖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그 설득과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나라가 적자가 나가지고 뭐 그 문제가 된다라고 막 얘기하면서 끝까지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숫자는 정확하지 않은데 70몇 프로 정도 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은 80%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날, 제가 저도 이제 국회에 있었는데 예. 그때 그게 가장 핫한 이슈였죠. 네, 숫자는 정정 네네네. 한 80몇 프로가 맞을 것 같습니다. 다 못 줬어요. 근데 아주 웃긴 일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기재부가 스스로 나서서 100% 풀죠. 그 말은 뭐냐?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을, 즉 선출된 대통령,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대통령을 속인 겁니다. 사기를 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거를 바꿔야 돼서 예산권을 떼어와서 국회로 보내자는 것이거든요. 국회는 뭐냐? 적어도 민주적 통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되는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출했으니까. 물론 지금 질문하셨던 것처럼 그 국회마저도 특정 정당이 장악하게 되면 마찬가지지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 질문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하나의 정당이 압도적으로 그 국회를 장악한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기재부에게 몽땅 주는 것과 국회에 넘겨서 여야가 싸워서 예산권을 결정한 둘 중에 선택을 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국회에 줘야 되죠. 어느 정도 예산 편성권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처럼 기획재정부 관료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통령을 속이고 정파적으로 속인 거거든요. 똑같은 상황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려고 그러니까 나라 망한다고 그랬다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다 풀었어요. 저는 사실은 이건 외국 같으면 어미 징계해야 될 사안입니다. 근데 왜 어미어미 징계를 안 했을까요?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이제. 아니, 그때 문 대통령 때 저도 복기를 해보면 왜 1% 가지고 왔다 갔다 할까? 예산 집행권이란 이유로 우리 자신들이 동의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예산 편성권이 기재부에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걸 대통령이 팔을 비틀었으면 아마 그 기재부 관료들은 직권남용죄로 대통령을 고소했을 겁니다. 자, 다시 지지율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지금 많이 올랐는데 창당 전에 예상했던 수준인가요? 제가 창당을 결심하고 2월 13일에 부산에서 창당 선언을 했을 때 저는 이제 기자분들이 목표가 뭐냐고 물어서 의석 10개, 원내 3당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걸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창당할 때부터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 근데 과장하지 않고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 당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기자분들이 약간 비웃기도 하시고 또 정치평론가들도 황당한 얘기한다는 반응이셨어요. 제가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뭐 인생을 걸고 제가 이
정치 영역에 뛰어들었는데 나름 그래도 창당선 전까지 오랜 고민과 연구와 분석을 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근래 들어서 갑자기 지지율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건 당연히 저도 기대하고 예상하지 못했고요. 지금 보다 좀 더 겸허한 마음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지지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기조, 국민들에게는 겸손하게, 윤석열 정권에게는 단호하게 이 기조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한 달 더 가려고 합니다. 물론 국민들께서 저희들을 좋게 봐서 연속보다 더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뭐 지지율이 좀 올랐다고 우리가 뭐 더 받겠다고 이제 머리 쳐들고 건방 뜨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민주당 지지층의 30% 정도가 조국 혁신당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는 분석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체 분석하기에 나머지 70%는 어디서 오는 성향의 지지층인가요? 지금 저는 그 통계를 잘 모르겠는데 그 여론조사를 제가 보지 못했는데 정확히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의 지지층의 일부가 조국 혁신당으로 이동했다. 네네 그렇죠. 근데 그 나머지 대부분은 조국 혁신당 자체적으로 끌어오는 지지층이란 말입니다. 그 후자가 자, 그렇죠. 그 70%의 지지층은 어떤 성향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제가 영입한 인물들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국 혁신당에 들어온 사람들이 민주당 당원일 거다 또는 강성 민주당 지지층일 거다라고 전제하고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최근의 돌풍을 오판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제가 저희 당원들에 대한 분석을 해보거나 어떤 거리에서 만나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민주당원이거나 민주당원 아니지만 민주당 지지자인 분도 상당히 계세요. 그래서 본인은 민주당원이지만 또 민주당 지지자지만 이번 선거에는 당신 도와줄게 조국 혁신당 찍을래 하는 분이 상당 부분 계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영입인재 1호로 신장식 변호사를 데리고 왔고 그 신 변호사가 지금 저희 대변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장식 변호사는 민주당에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의당이었고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 민주노동당이었고 또 노회찬 노선을 일관되게 그 진보신당이었고요. 그래서 노회찬 노선을 일관되게 견제한 사람입니다. 민주당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장식 개인만 들어온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신장식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신장식과 궤를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른바 노회찬 지지층도 들어왔겠네요. 그렇죠, 물론입니다. 이거는 뭐 실제 특정 사람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 아주 확인되는 거고요. 즉 현재 정의당의 사분 오열된 모습, 정의당이 한 서너 개로 쪼개지 않았나요? 그리고 정의당의 노선이 과거의 민주노동당 또는 진보신당의 노선과 제가 봐서는 달라 보입니다. 제가 사적으로는 교수 시절에 노회찬 의원 후원회장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도 계속 긴밀한 관계를 맺었지만 또 노회찬 의원과도 오랜 관계를 맺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현재 정의당의 모습이 노회찬 정신과 부합된다고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회찬 노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정의당에서 나와서 조국 혁신당으로 합류하는 게 눈에 확연히 보입니다. 다른 흐름이 마련됐다는 거고 그 말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의 미래, 유러피안 드림이라는 한 흐름이 저희 당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고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을 일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노회찬 의원의 꿈, 제7공화국, 선진복지국가죠. 노회찬 의원의 그 제7공화국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개된 사람을 하나 더 얘기하자면 제가 제 통일특보로 임명한 윤영상 박사가 있는데 윤영상 박사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노회찬 사람이거든요. 노회찬 그 의원의 외교정책 그리고 안보정책 그 스텝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정의당에 가지 않고 저희 당에 들어오고 정식으로 입당했고 저의 당대표로서 제 그 통일안보문제 특보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 다음에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는 서왕진 박사인데 오랜 그 기후환경 전문가인데 박원순 시장님과 박원순 맨이죠. 네. 박원순 맨이고 저한테는 뭐 저희 사적으로는 제 1년 후배시긴 한데 관계없이 다들 알다시피 시민운동 오래 했고 그 계열로 따지자면 박원순 사람인데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럼 또 박원순 사람들이 그 서왕진 박사 혼자겠습니까?
저는 이 30% 말씀하신 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 동안 일정 기간 흐트러지지 않고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는 형국인데 그 이유는 민주당에서 이탈한 30% 때문만은 아닌 거죠. 이분도 매우 소중한 분들입니다. 근데 또 잘 보게 되면 다른 그룹들이 형성되어서 저희의 그 쇄빙선을 구성하고 있다. 제가 선장이긴 한데 1등 항해사, 뭐 2등 항해사 선원들 다 있을 것인데 각각의 다른 사람들이 와서 조국 혁신당이라는 쇄빙선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투명성과 외연 확장 굳이 방점을 두자면 어디에 더 둬야 될까요? 현재요? 예. 저희는 창당된 지 이제 10며칠밖에 안 된 신생 정당 아닙니까? 저는 현재의 방점은 저희의 정강 정책 비전을 강조하는 선명성에 있다고 보입니다. 그게 뭐 결국 외연 확장으로 이어질까요? 당연히 이어질 거 봅니다. 저는 다른 3지대 정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준석 당, 개혁신당인가요? 이낙연 정당이 새로운 미래 등등이 있었는데 지지율이 높다가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무너진 이유가 뭐냐? 전 정치를 한다는 것은 정치를 하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시민들께 분명히 밝혀야 된다 생각합니다. 일종의 상품으로 비교하자면 투표자 또 유권자는 구매자인데 정치란 상품을 팔 때 우리의 상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구매자가 구매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준석 신당이 왜 무너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낙연 신당과 합했지 않습니까? 합했더니 도대체 뭘 하는 데인지를 알 수가 없었죠. 의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보조금 받기 위해서 실용적 이유로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외연 확대,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예를 들자면 그 이준석, 이낙연의 조합 지금은 깨져버렸는데 저는 깨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있는데 같은 노래를 부를 때 두 사람이 와가지고 한 사람은 발라드로 부르고 한 사람은 트로트로 동시에 불러서 녹음을 해버리면 그 시청자가 그 음반을 사겠습니까? 절대 안 사죠. 이낙연 대표는 트로트인 걸로. 뭐 그렇게 제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쪼개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밴드가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음악을 누가 듣겠습니까? 저희가 어떤 밴드에 들지 모르겠습니다. 뭐 헤비메탈일지 락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내보내는 따옴표 쳐서 뭐 음악이 있고 노래가 있다면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그 노래를 들려주기 때문에 20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고 이 여러 가지 공격 속에서 게다가 대표인 제가 이른바 사법 리스크도 있고 법적 흠결 여러 가지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지될까의 문제는 저희가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를 들려주고 있다. 그리고 그걸 대충이 아니라 저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지 그것이 없이 확장은 없다. 그러니까 저희 노래가 확고해지고 그렇다면 트로트를 좋아하는 발라드를 좋아하는 분도 저기 옆에 있는 락밴드가 좀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거고 그때 비로소 저희 음반을 살 것이라 봅니다. 그럼 총선 때까지 계속 조국 혁신당은 독청을 하는 겁니까? 독청을 해야죠. 물론 이제 민주당과의 연대 협력은 해야죠. 당연히. 근데 저희의 목소리를 포기할 생각은 없다. 조국이 한동훈 바람을 잠재웠다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저는 동의하고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견제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비례정당 승계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안 된다는 법안을 내겠다고 했죠. 입법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점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겁니까? 많은 국민들이 모르실 수가 있는데 지역구 의석이란 거는 그 출마한 후보의 것입니다. 그래서 반면 비례 의석은 개인에게 준 게 아닙니다. 정당에게 준 것입니다. 그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선거 구조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비례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빠지더라도 승계하도록 만든 게 비례 의석이라는 것 자체가 정당에게 준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승계가 되어 왔는데 그걸 승계가 못하도록 금지를 한다? 일단 위헌인 것이고 저 개인이 생각의 위헌이라는 것이 아니라
2009년에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및 국민의힘이 그 2009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모르거나 또는 알면서도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 사투리로 뭐라고 하셨죠? 오늘 아침 뭐 YTN에서 했는데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도력도 보수 언론에서 의심을 하고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저나 조국혁신당의 활동이라고 저는 뭐 굳이 뭐 자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꾸 그러면서 저 개인에 대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아침 저 박지훈 뉴스킹 거기서 그냥 한마디 뭐 뭐라고 하셨죠? 사투리로 툭 던졌습니다. 다시 하라고요? 네. 좀 그렇네. 어딜 보고 하면 됩니까? 읽으시죠. 너희들 쫄았지. 그다음에 예? 또 사실 하나 더 있는데 원래 하면 뭐 있어요? 그 다음 말로 더 해야 됩니다. 거기서는 거기까지만 하면 아, 되고 그럼 또 다음에 뭐죠? 다시 해볼까요? 네, 다시 하겠습니다. 연결해서 네. 너희들 쫄았지. 쫄리나? 이건 부산 분들만 알 수 있는데 이 어감을 저 영화 친구 많이 봤습니다. 그 친구에는 쫄리나 말은 안 나옵니다. 안 네. 나오고 그러니까 이 두 어감이 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죠. 전 후자가 더 세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 의미가 약간 다른데 네. 뭐 제가 설명할 수는 없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지역 구도가 완성되면 비례 정당 주목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결국 이전에 열린민주당 사례를 언급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일정 부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또 양당 구조 내에서 양당 구조가 확고히 자리 잡히게 되게 되면 양당 구조 바깥에 있는 정당의 그 자장, 이제 영역이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그 점은 저는 뭐 맞다고 생각을 하고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점 자체는 맞는데 첫째, 아까 열린민주당 말씀하셨는데 열린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강 정책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구성원의 차이가 있고 그 초기에 있어 창당 초기에 있어서의 국민적 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민주당과는 다를 것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제3지대 정당이 이렇게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본인 정당 얘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개혁신당 등장을 했는데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로 요즘 몇 프로죠? 한 3% 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 걱정하지 말고 본인 집 걱정하고 저희 집에 숟가락 젓가락 셀 때가 아니라 본인 집에 숟가락 젓가락 개수 세고 있어야죠. 대표님이 예전에 그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희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냐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정치를 시작하신 게 사법적 명예 회복을 위한 거 맞나요? 전혀 아니죠. 그렇게 말한 것은 그 질문의 맥락을 얘기를 무시한 것 같습니다. 그때 막 비판이 좀 많았죠. 그 질문이 그 명예회복 얘기를 뭐 해서 그 법률적으로 유죄 판결을 하게 되면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는 회복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에 불과하지 제가 저의 개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명예회복 어떻게 할 거냐? 법률적으로 유죄 판결 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비법률적으로도 명예는 회복될 것입니다. 말한 것이지 정치를 개인 명예회복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대부분 언론들이 정치 참여로 해석을 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건 뭐 언론에서 앞뒤 자르고 썼다고 네. 생각해요. 자, 대표님. 조국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 개인적으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검찰 수사라는 한 주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른바 공정이라는 가치에 대한 사회적, 정서적. 그런데 이 두 줄기가 서로 혼재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게 봅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저 개인 또는 이른바 2019년 조국 사태를 바라볼 때 그 초기에는 압도적으로 저를 내로남불의 화신으로 비난을 했는데
그 당시 물론 이제 유시민 장관 등이 이건 검찰의 연성 쿠데타라고 얘기해서 검찰 수사권의 이제 오남용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죠.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그 비율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정확히 몇 퍼센트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두 층이 다 같이 있다고 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뭐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고 있을 수 있는데 2019년 조국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모든 언론은 거의 모든 언론은 조국이 사모펀드를 모아가지고 권력형 비리를 저질러서 치부를 했다라고 도배를 했습니다. 아까 뭐 수백 가지의 기사가 떴고 제가 서울에 있는 뭐 전국에 있는 신호등 전멸기를 제가 다 수주해서 돈을 벌었고 서울 지하철의 뭐를 다 제가 벌었더라고요. 근데 모두 허위였고 저는 기소도 되지 않았고 제 배우자도 그 건 관련해서 뭐 사모펀드 관련 횡령 배임은 모두 무죄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이 방향을 틀었죠. 이건 뭐냐면 전형적인 표적 수사입니다. 원래 A란 건으로 들어갔는데 그 혐의가 없으면 중단을 해야 되는데 그 법무부 장관 후보를 쳤어요. 사모펀드로. 안 나온 거죠. 그때부터 뭘 했냐. 갑자기 저희 딸의 생활기록부가 불법적으로 유출됩니다. 지금도 그 불법 유출자는 처벌되지 못했습니다. 잡지를 못했어요. 제가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겁니다. 청소년의 생활기록부를 유출한 것은 범죄입니다. 근데 그 NEIS, NICE 또는 NIS라고 뭐 읽는 그런 기구인데, 시스템인데, 그게 로그인을 한 사람만 유출할 수 있는데, 저희 딸의 생활기록부가 불법 유출됐어요. 근데 경찰은 그걸 못 찾겠대요. 난 잘 이해가 안 돼요. 로그인 기록을 보면 되는데. 그래서 그 불법 유출된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는 한 줄 한 줄의 인턴 활동, 체험 활동 확인서 관련해서 그 대상 기관은 모두 압수수색을 하고 저희 딸내미 같은 경우는 일기장, 크레딧 카드 수십 년치가 다 뒤져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적혀 있는 체험 활동의 기간이 실제 압수수색을 해봤더니 그때 제 딸이 없었다, 있었다 해가지고 기록에 있는 기간이 더 길었던 게 사실이에요. 저도 몰랐지만 그럼 실제 압수수색 해보니까 저희 딸내미가 예를 들어서 실제 그 기간에 10시간 있었는데 증명서에는 15시간 적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허위, 따라서 유죄, 따라서 입학 취소. 저는 그 결과를 감수할 것입니다. 저도 저희 딸도 감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학위 반납했고 자발적으로 의사명을 반납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이런 행위를 볼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국이라는 공적 지식인이 자기 딸내미 또는 아들내미 관련해서 인턴 활동에 있어서 여러 군데 연락해서 뭐 아는 사람에게 인턴 활동 해주라 그래 부탁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기록이 정확하지 않았다. 그걸 비난하시는 것 달게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수사가 옳으냐? 옳다 그런다면 저희 딸내미 다녔을 때 중고등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한번 다 봐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게 너무 과하다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장관 후보들의 따님들, 아드님들의 생활기록부에 그 적혀있는 인턴 활동 기간이 실제 정확했는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한동훈 위원장도 포함되나요? 물론이죠. 한동훈 위원장은 언론 보도에 따르게 되면 11가지 그 따님의 입시 비리 혐의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필 논문은 케냐인이 자기가 썼다고 스스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제 유명 저널에 발표된 한동훈 따님의 영문 논문은 표절임이 확인되어서 그 학회에서 게재 취소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체험활동 기간이 2만 시간이었다. 그래서 상 받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딸내미 경우와 비교하자면 일기장도 압수수색 안 했고 체크카드 기록도 압수수색 안 했고 신용카드 마찬가지고 그 따님이 다녔던 인천 송도의 모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 전혀 없었습니다. 생활기록부 봐야죠. 그리고 그 따님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본인들이 수사를 할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본인들이 대상자일 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검찰 수사의 과도함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항의하지 않고 그 결과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 나온 거 감수할 것이고 저희 딸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잣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조국 딸에게 했던 그 강도와 속도와 범위만큼
한동훈 딸에게도 똑같은 수사를 해야죠. 그게 공정이고 그게 정의라고 생각해요. 2019년 여름으로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초기 대응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라고 혹시 후회되시는 부분 있으세요? 초기 대응 이전에 장관직 후보를 수락 안 했죠. 제가 이런 상황이 역사적 가정은 필요가 없지만 이걸 알면 제가 수락을 했겠습니까? 무의미한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건 뭐 초기 대응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국 2019년 여름 이후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십니까?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의미를 갖죠. 조국이라는 이름은 한쪽에서는 검찰개혁의 주자였고 상징이었다면 한쪽에서는 내로남불의 또 상징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그 한편으로는 칭찬이고 한편으로는 이제 낙인인데 그 모두를 안고 정치를 하기로 결심한 이상 그 상처와 낙인을 같이 안고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의 활동을 통해서 입증할 뿐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일 길게 했습니다. 이 너무 길게 한 거 아닌가?